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사회 지식 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특강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특강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초빙한 전문가분을 이제 초빙한 그런 특강이 아니고, 저희 자체 우리 부동산학과 이제 교수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강을 좀 맡게 됐는데요. 이 특강이 이제 이렇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특강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 학과의 학생들 또는 졸업생 분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저희 부동산학과를 좀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특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부동산학과는 저희가 좀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요즘 이제 특히 저희가 인터넷 이런 이제 대학으로서 이렇게 취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비대면 특히 인터넷 이런 강의가 굉장히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됐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이런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런 이제 학과입니다. 특히 저희 부동산학과는 요즘 이제 굉장히 시대가 빨리 이제 변화되고 있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렇게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어떤 그 과정에 제4차 산업이라는 그런 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학과는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러한 과목들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롭텍이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뭐 부동산 블록체인 이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회에 그래도 뭔가 좀 지역사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지식 나눔 프로그램, 사회 지식 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 뭐 경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이제 학과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회 지식 나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올해도 이제 계속 작년에까지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해 왔고 올해도 이런 특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특강을 못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 온라인으로 해서 특강을 진행했고 또 이번에 이제 지난번 특강에 이어서 이번에도 유튜브 라이브로 좀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이제 7월 25일 토요일, 그 다음에 8월 1일 토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특강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특강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약간 좀 날짜가 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2020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우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동산 정책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들, 특히 세계 글로벌 어떤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어떤 경제 문제, 그리고 그런 이제 경제의 어떤 현황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부동산 정책까지 이게 같이 합쳐져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시장이 혼선을 또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 어떤 경제 현황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현황 이런 걸 좀 미리 한번 분석해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특강은 앞에서도 잠깐 소개 말씀드릴 때 이제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를 보면은 코로나19 시작과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현황, 그 다음에 상반기 부동산 시장 현황,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는 이런 순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활동이나 경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또 어떤 경제의 어떤 작동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지금 멈춰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또 추세를 갈 건지, 이게 과연 진정이 어느 때쯤 될 건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치료제라든지 또 어떤 그 백신 같은 게 정말 개발은 될 수 있는 건지, 또 언제쯤 된다면 언제쯤 될 건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 그 영향이 지금 글로벌 경제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어떤 시장, 특히 상반기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내용을 이런 순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코로나19 시작과 현재 상황인데요. 먼저 코로나19가 이제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팬데믹을 거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질병의 시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2019년 12월쯤부터 이제 이걸 발생이 돼가지고 미국 시작이 했는데 중국 전역과 지금 전 세계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까지 이제 선언이 됐었죠. 그래서 WHO가 2020년 3월 1일 홍콩 독감,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 2009년에 신종플루에 의해서 이제 지금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치명률이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 갈수록 지금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4.73,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73%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6%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치명률은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른,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질병 바이러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WHO가 이제 2020년 1월 9일에 이런 이제 명명을 했는데, 되게 이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2월 11일 날 이제 코비드라고 하죠. 코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디지즈 해가지고 19 첫째를 이제 땄죠. 그래서 코비드인데 19는 2019년에 발생했다. 그래서 19라는 이런 숫자를 거기다 두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7월 13일 오전 10시 현재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날짜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자료는 여기 출처에 보면은 월드오미터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제공하는 그 이제 사이트에서 이게 이렇게 이 현황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오전 10시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1302만 8천 1302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오염 코로나에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약 1,302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많죠. 341만 4천 명 정도로서 세계가 1위이고 사망자는 약 57만 1천여 명, 그래서 57만 명 정도, 그리고 미국이 13만 8천 명 정도로서 지금 가장 사망자도 미국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다가 그래서 이제 록다운도 다 해제하고 또 경제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여파로 어떤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다가 4만 명 정도로 좀 줄었다가 다시 지금 확진자가 6만 명 이상이 되는, 그래서 지금 거의 팬데믹 수준에 가까워지는 그 정도까지 지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가 하루에 10만 명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술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트럼프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자기는 걸리지 않는다, 뭐 크게 이게 문제될 거 아니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좀 방만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다시 미국이 이렇게 가장 많이 이제 감염자가 나오고 또 좀 이렇게 팬데믹에 거의 갈 정도의 이런 좀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 외에도 이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30개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가 지금 중대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2의 이제 스페인 독감이 된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이죠. 1918년에 약 2만 5천 명에서 2,500만에서 약 5천만 명의 이제 사망자를 낸 그러한 질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잘못하면 그런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러한 좀 많은 사망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더 활동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올 이제 가을, 겨울이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해서 올 좀 겨울 이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많은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7월 13일 0시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약 13,479명, 그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서 치명률은 2.14% 정도. 처음에는 거의 뭐 1% 이하였죠. 0. 몇 % 하다가 계속 이제 고령자들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치명률도 우리도 계속 이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지금 깜깜이 확진자가, 그러니까 깜깜이 확진자는 정확하게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어디서 걸린지를 모르는 그런 환자의 지금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그게 이제 더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7월 10일 현재로 보니까 약 9.4%까지, 처음에는 10% 이하였다가 지금 9.4%, 좀 이제 올라가던 이제 13.2% 올라가다 이제 9.4%까지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지난번 13.2%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방만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는데 13일 0시 기준 현재 보면 62명, 그러니까 거의 지금 40명에서 6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보면 40명 이상 또 50명대가 넘으면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 3단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62명까지, 그동안 뭐 한 40명대에서 50명대 가다가 62명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위험한,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수도권 뿐만이 아니고 대전, 광주, 충청권으로 계속 번진다는 거죠. 이게 좀 위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왔다가 이제는 이걸 통일시켜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란 말은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도 이렇게 수준을 높인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각국의 어떤 백신, 치료제 개발이 어떤지, 이제 외국은 어떤지,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은, 공식 치료제는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이제 스테로이드 일종인 덱사메타손이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치료제로 나와 있죠. 근데 렘데시비르는 지금 굉장히 좀 거의 코로나19의 그런 활동력을 한 60% 이상 이거를 좀 저지시킨다, 이렇게 이렇게 좀 치료한다,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렘데시비르를 지금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몇 개월 뒤를 그냥 확보하는 바람에 또 유럽에서, EU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분쟁하고 이제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지금 그 렘데시비르가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현재 보면 렘데시비르만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이제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 덱사메타손은 지금 허가를 신청해서 이제 기다리는 이런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어떤 약품을 대상으로 1000건 이상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이건 치료제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제도 백신 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약이나 이런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들이 지금 또 백신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이렇게 좀 개발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백신으로서 미리 예방도 하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좀 보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치료제나 지금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2020년 7월 10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임상시험 계획 심사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로는 백신은 5개, 코로나19 치료제하고 백신은 5개 정도, 그리고 지금 신청을 위한 치료제로 또 백신으로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 진행은 한 33개 약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치료제나 백신 5개는 이제 5개 제품은 신약
항체 치료제 1개하고 약물 재창출 치료제 4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혈장 분획 치료제, 이런 치료제들이 임상 실험을 신청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에 이미 걸렸던 사람들의 이렇게 혈액에서 혈장을 뽑아서 이렇게 치료하고 또 백신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 코로나를 알았던, 그래서 치료가 완치가 된 사람들 혈액을 전에 이제 좀 기증한다, 이런 이제 방송에 나온 것도 봤는데, 요즘 이제 어느 그런 종교단체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대구에서 시전지가 많이 이제 걸려서 치료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사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500명 이상이 이제 혈액을 기증하겠다, 혈장을 기증하겠다 신청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임상 시험 승인 이런 현황을 보면은 치료제 같은 거 진행이 10개, 백신은 2개, 그래서 한 12개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승인은 치료제가 15개, 그 다음에 백신이 2개,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정도가 지금 승인될 그런 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코로나19는 백신이 개발되어야 종식될 수 있다고 이렇게 WHO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치료제나 백신이 얼마나 빨리 이제 개발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치료제는 그래도 올해 잘하면은 올 연말까지도 치료제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어떤 신문 보도나 방송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백신은 치료제에 비해서 더 지금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면은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변종이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뭐 광주나 이런 지방에서 나온, 대전 같은 데 나온 그게 이제 GH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GH형이 새롭게 또 이렇게 이제 발견했는데, 이 GH형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는 그 기종,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도 했는데, 지금 GH형은 세포 침투력이 2배, 전파력은 10배나 된다는. 그 다음에 R는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 감염자가 몇 사람한테 이걸 퍼뜨리느냐, 그걸 이제 R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그 변종 전보다 1.06배나 이렇게 1.06 정도 높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도 초기에는 이렇게 S형, 뭐 V형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수도권, 뭐 대전, 광주 같은 데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대로 이제 G형, 그래서 특히 GH형이 아주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침투력도 높고, 그 다음에 이 전파력도 굉장히 높은 그런 변종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좀 방역 당국을 당황시키고 있고, 이런 또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이제 좀 어렵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변종들이 자꾸 이제 코로나19도 자꾸 이제 변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종들이 또 이제 이렇게 진화해서 전파력도 더 빨라지고 또 침투력도 더 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코로나를 치료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치료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이 나와서 예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될지라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들이, 시스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다시 그 전으로 우리가 과연 그럼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 이주로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게 이미 이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 또 경제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모든 어떤 무역 뭐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이미 탈세계화, 그다음에 큰 정부, 양극화 이런 현상으로 이미 지금 이렇게 터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런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은 걸 보면은 정부에서도 엄청 역할이 이제 정부 역할도 커졌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한다든지 그런 역할들. 그래서 옛날에는 적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또 적은 정부의 역할을 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정부.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민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또 이제 어떤 세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지구촌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서로 모든 세계들이 무역이라든지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어떤 유기적인 왕래나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탈세계화가 되는,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제 어떤 자립하고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탈세계화 또 양극화, 예.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런 탈세계화, 그다음에 큰 정부 양극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사회적 구조적 변화를 보면 환경 변화라든지 이제 기타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이런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환경 변화는 이제 경제 주체 형태의 변화가 있고 또 탈세계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또 저탄소 경제 이행 필요성 증대. 특히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4차 산업, 제4차 산업혁명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변혁, 또 산업의 변혁, 또 경제, 모든 어떤 세계의 어떤 시스템의 변혁이 자꾸 이제 예고되어 왔고 또 그렇게 이제 변혁이 이어져 왔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변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이전으로 지금 우리 어떤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산업, 노동, 재정, 그 외에도 뭐 교육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옛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제 운영할 수 없는, 또 옛날 어떤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더 이게 어떤 ICT 산업에 따르는 ICT 산업의 발전에 따르는 이게 더 빨리 이제 가속화되고 더 이게 편리한 방향으로 자꾸 이게 이제 발전해가는, 진전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진단도 보면 코로나19가 가져올 시대적 변화를 얘기했는데 국내 경제의 환경, 또 구조적 변화로 이제 가계, 기업, 정부 등 이런 경제 주체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고요.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또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글로벌 교육이 위축되고 노동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탈세계화 또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가속화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뭐 항공 같은 것도 거의 외국으로 나가는 국제적인 어떤 항공 이런 운행들이 거의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과의 어떤 교역 또 뭐 무역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끊기는 이런 어떤 현상이 되는 거죠. 탈세계화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경제, 이런 경제가 발달, 특히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서의 전환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노동시장, 국제의 어떤 교육이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또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잠재 생산률 하락,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국의 어떤 지역, 어느 한 나라의 경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중요시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어떤 교역 이런 것보다는 자국의 자기 나라의 어떤 내수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산업 발전 또 경제 발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도 이제 인공지능 AI라든지 로봇, 또 스마트 제조 공장, 뭐 ICT 서비스 확대,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 헬스, 이런 거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어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옛날 게 코로나19 이전의 산업하고 그 이후의 산업은 완전히 이제 어떤 모든 면에서 이제 달라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그 자국의 경제, 또 이런 어떤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ICT 산업에 의한, ICT 발달에 의한 ICT 관련된 산업의 또 이런 발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고, 또 그게 산업의 주축을 이뤄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도 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금 상반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기업이나 또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의 이런 그 산업 동향이나 또 각 회사의 이제 그 영업 실적 이런 걸 발표한 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 실적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ICT 산업이라든지 언택, 이제 비대면 산업 쪽에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산업들은 특히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말 거의 뭐 그 8, 90%가 무너지는, 매출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부동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도 지금 코로나19가 이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글로벌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코로나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게 언제쯤 뭐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백신이 나와서 이걸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그 시점이 올까, 그걸 한번 이제 미리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글로벌 어떤 경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교시에는 글로벌 경제 현황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여기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경제가 거의 뭐 코로나19도 팬데믹이지만 글로벌 경제도 뭐 팬데믹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현황에서 먼저 이제 각국의 GDP 현황하고 앞으로 이제 GDP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그 이제 전망치인데, 이거는 2020년 6월 24일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제 발표했을 때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가 이제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20년 6월 14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까지 가다 보니까 거의
각국의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뭐 이런 어떤 그 산업 활동이 거의 다 이제 올 스톱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락다운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9%까지 하향 조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8.0%까지 내리고 선진국 여기 있죠.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이제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까지 내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 미국은 마이너스 8.0%, 중국은 약 1.0%. 이거는 IMF가 6월 24일 날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놓은 그런 GDP 어떤 전망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게 더 지금 안 하반기 어떤 그 코로나19의 어떤 그 대유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코로나19가 더 활성화되고 더 이제 확진자가 많아질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전망치는 더 하향 조정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21년 성장률 예상은 약 5.4%, 세계가 5.4%, 그리고 선진국은 4.8%, 개도국 같은 신흥 개도국 같은 것은 5.9%,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4.5%, 그 다음에 중국은 8.6%. 이걸 보면은 일단 코로나19만 진정이 되면 바로 경제는 V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좀 망가진 이런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경제 성장률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경제가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2021년 성장률 예상은 5.4%까지 이렇게 높이 잡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올해 안에 최대한 늦어도 내년 상반기 뭐 1, 4분기나 2, 4분기 정도에는 진정된다는 어떤 그런 조건하에 이렇게 지금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성장률은 이제 4.8, 신흥 개도국은 5.9, 미국은 4.5, 그 다음에 중국 성장률은 8.2% 정도 이렇게 보는데, 다행인 거는 이번 이제 중국이 아마 이제 16일, 그러니까 이번 7월 16일에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제 결산을 하고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다행히 2분기가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고 이렇게 좀 지금 각 그런 경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플러스 성장 유력 또는 뭐 V자 반등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빨리 코로나19가 물론 중국에서 발생을 했지만 빨리 발생했다가 빨리 또 중국이 좀 코로나19가 이렇게 이렇게 안정이 됐잖아요.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또 빨리 이제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그 경제의 어떤 경제활동 시장을 좀 빨리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행히 그래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좀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플러스가 될 거다. 플러스 성장이 될 거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이 순간에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앞으로 16일 날 7월 16일 날 발표하면은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만약에 이번 2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이 되면은 하반기에 만약 코로나가 이대로 잘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V자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스 성장을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1.5, 또 USB 증권은 1.2 지금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국에 대한. 그럼 굉장히 좀 이거는 희망적이고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어떤 전망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제 지표들 이렇게 좀
GDP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플러스나 V자 반등을 한다 이런 전망들은 굉장히 좀 그래도 세계 경제가 좀 앞으로 좀 희망적이다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완만한 이런 회복세를 좀 찾아가면서 경제가 다시 내려가면은 이렇게 여기 보는 대로 뭐 4.8 전체 한 5.4%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이제 어떤 수치를 보이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내수 시장이라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 무역 경제적인 갈등도 있고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잘 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좀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그런 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 유가 변동 추이죠. 두바이, WTI, 브렌트 두바이, 이게 이제 3대 국가 유가인데 3대 국가 유가가 거의 이제 이렇게 같이 변동을 하다가 올해 이제 팬데믹이 있는 그 시점에서는 거의 10달러 가깝게 좀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을 당시에 보면 거의 10달러 대까지 떨어졌죠. 뭐 선물 같은 경우 브렌트 그 선물 WTI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그 국제 유가는 세계의 어떤 산업 활동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세계의 어떤 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또 그만큼 잘 세계 경제가 잘 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거의 이렇게 팬데믹이 선언됐을 때는 10달러까지 이게 하락하는, 거의 뭐 폭락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죠. 거의 폭락 수준까지 떨어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씩 다시 이제 좀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뭐 통제는 완전히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게 7월 9일 보면은 이제 WTI도 40.9, 그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43.29달러, 그다음에 중동산 두바이유도 43.34달러. 우리가 중동산 두바이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렇게 거의 이제 옛날 수준 가까이 회복한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이 OPS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원유를 공식 판매하는 그런 어떤 가격 기준이 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인상을 이제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세계 산업의 어떤 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반영한 그런 이제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휘발유값, 특히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휘발유값이 많이 상승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휘발유 수요가 이제 회복 조짐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상승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국제 유가 변동 추이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요동칠 그런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글로벌 경제 이런 거시 경제 변수들을 보는 거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나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특히 부동산 어떤 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좀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글로벌 경제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 측면에서 보고, 나중에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도 공급 시장 측면, 또 수요 시장 측면을 볼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장 측면은 이제 뭐 어떤 그 건설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 입주 이런 데 데이터들을 볼 건데,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경제 지표들을 글로벌리, 그 다음에 국내, 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환율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이제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이제 40에서 한 80원 정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보통 한 1분기는 1194.9원에서 2분기 평균은 한 1220 정도. 그러니까 1900 하반기에서 1200, 1120, 1190원대에서 1120원대에서 이렇게 좀 움직일 거로 이렇게 보는데, 하반기에도 움직였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도 좀 우리가 비쌀 거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200원대를 중심으로 이제 등락할 거다. 그 1220원대에서 이제 좀 내리든지 오르든지 그렇게 등락할 거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이제 돌아온 3분기 환율은 1115원, 4분기 환율은 1205원 정도로 이제 이건 전망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반기 어떤 환율 변동을 가지고 하반기 어떤 경제 이런 걸 이제 예상해서 전망한 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영향이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게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번져가면은 이 환율은 또 하반기에도 한번 불안하고 좀 요동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하반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 수출도 우리가 코로나19가 이게 좀 각 나라들이 정식되지 않고 그러면 수출이라든지 특히 뭐 무역도 그렇지만 또 이제 뭐 여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제 어떤 지표들이 또 낙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환율은 다시 한번 개선되기 어려워지는, 또 한 번 더 좀 불안해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1100원, 1190원,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때라든지 경제를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환율 어떤 수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렇게 19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코로나19 재확산하고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어떻게 누가 당선이 될 건지, 또 코로나19는 어떻게 좀 이게 안정이 되고 종식이 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환율도 지금 이렇게 1200원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00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환율이 이제 안정적이어야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죠. 너무 높으면은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렵죠. 그 다음에 너무 낮으면은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이 또 안 좋고,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지금 그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재확산, 그 다음에 미중 갈등, 특히 이제 미중도 이제 무역 갈등도 있지만, 또 이제 대만의 국제 홍콩의 국제 국가보안법이죠. 홍콩의 국가보안법, 특히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데, 이 보안법 처리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잘 해결되느냐. 또 한 가지는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빨리 개발되느냐. 그래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이제 종식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환율의 어떤 환율 시장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미중 갈등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좀 환율 시장이 위험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금값도 뭐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금 이자율보다 28배인가 6배가 더 이제 금값 상승에 의한 그 수익이 우리가 이제 정기금해서 받는 이자보다도 26배에서 8배 정도 이제 그 수익률이 높다, 이제 그런 보도도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이제 다 지금 환율 그 시장을 지금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이제 우리가 그 중이 있고 대미가 있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때문에 우리가 대중 또 대미의 이런 수출이라든지 무역이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그 대중 또 대미 이런 수출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더 당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무역 전쟁, 통상 전쟁이 이제 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국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어떤 대립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어떤 무역 마찰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쪽 미국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 경제에 큰 어떤 타격을 입는 그런 어떤 상황. 특히 이제 우리는 특히 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의지를 하고 있고, 또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화해하고 원만히 지내야지만이 우리가 좀 굉장히 좀 편한데, 두 나라가 이렇게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갈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좀 처신하기도 어렵고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중 또 대미 이런 수출 비중을 좀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런 어떤 무역 마찰, 통상 전쟁에 따라서 대미, 대중 이런 수출은 굉장히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파란 게 지금 대중이고 이게 대미입니다. 그래서 수출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래서 미국의 수출 감소 폭은 전년 대비 약 지금 10.3% 정도 2000년도에 와서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이게 가장 큰 감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지금 대미 수출이 감소한 걸 볼 수 있고, 대중 수출 감소분도 지금 전년 대비 약 16.0%.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무역 어떤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 봤지만 홍콩 홍콩 국가보안법 그 통과 때문에 그 법안 만들어서 이제 중국이 통과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치적인 또 갈등까지 발생해가지고 우리는 더더욱 좀 어려워지는, 그래서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른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 코로나19가 어디서 좀 발생했냐, 이런 또 팬데믹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죠. 그건 아마 이제 패권 그런 전쟁, 패권 싸움 같이 보이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미중 갈등, 특히 정치적 갈등, 또 어떤 무역 어떤 통상 갈등, 통상 문제, 통상 전쟁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또 팬데믹 책임론 이런 걸로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더더욱 지금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그 사이에 낀 우리는 더더욱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특히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역으로 이제 먹고 살고 있다고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각국이 특히 중국도 그렇고 미국 특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산업들 배척하고 자기 나라에 와서 뭐 공장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 어떤 보호무역주를 굉장히 지금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 나라들이 지금 보호무역주로 이렇게 이제 자꾸 돌아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통상 거래 같은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확산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걸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강하게 지금 쓰고 있고 또 이제 대대적인 어떤 보호무역 정책이 또 확산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이 그걸 더 이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어렵게 되고 또 어려운 좀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그래서 안보는 미국 쪽에 안보는 미국 쪽하고 잘 협상을 해가야 되고 또 이제 경제는 또 중국 쪽하고 잘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좀 어려움이 이제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요인들이 기회도 된다. 왜냐면 우리는 또 이제 특히 IT 이런 산업에 굉장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중국하고 미중 분쟁이 이제 2라운드가 되게 이제 IT 쪽의 어떤 그런 분쟁, 하웨이 이런 어떤 그 산업의 이제 활성화를 미국이 조금 중국에 견제하고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IT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틈새 시장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글로벌 어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코로나19에서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런 그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면은 이제 세계 어떤 전문가들을 347명의 전문가들 어떤 설문에 의해서 이제 전망치를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위기 닥친다.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과 이제 347명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본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닥친다. 전문가 347명의 이런 전망을 보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19가 아직 장식이 안 되고 종식이 안 되고 계속되는 또 이게 계속 이게 더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 이게 이제 68.6%, 기업 부도 증가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56.8%, 또 산업계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으로 우리가 못 들어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 산업으로 이전 어떤 세상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전 상태로 회복 불가능이 55.9%. 그 다음에 고실업. 특히 요즘 이제 회사들이 다 문 닫고 좀 코로나19 때문에 뭐 생산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회사들이 다 뭐 생산 라인도 다 멈추고 회사들이 지금 다 멈춘 상태. 그러다 보니까 고실업도 49.3%. 그리고 여행, 무역 제한 이것도 48.7%. 왜냐면 지금 국제 간에 비행기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제 간 어떤 항공 이런 것들이 다 막혔죠. 왜?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오다 보면은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돼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 같이 이렇게 지구촌 사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게 발생했을지라도 이게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가진 않았죠. 유럽에서만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세계의 이런 그 어떤 항공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미국이든 어딘지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해 움직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느 지역에 질병이 발생하면 그런 전염병 같은 것은 바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예, 그런 이제 문제. 그래서 이거를 다 막다 보니까 이제 무역, 여행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는 거죠. 이게 48.7%. 또 주요 경제 대국의 쇠퇴,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이런 경제 대국들이 그런 경제활동, 산업활동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쇠퇴하는. 그래서 45.8%. 또 글로벌 공급망 파기, 공급망 파기가 장기화된다. 42.1%.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외국으로 뭐 비행기도 그렇지, 배도 그렇지, 마음대로 이렇게 국제선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로벌 공급망, 특히 우리는 이제 산업들이 각 나라들이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A라는 부품 만들고 그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C, B, C 나라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조립해서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다 사실같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공급망들이 지금 다 끊기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어떤 그 생산활동, 제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의 파괴가 장기화된다. 코로나19가 일단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런 공급들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이 파괴되는, 이게 장기화될 거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 경제 위기가 앞으로 코로나19 좀 이게 종식되지 않으면 이런 위기가 온다. 이런데 좀 전망을 하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세계 전망, 이제 UCLA 앤더슨 스쿨인데요. 여기는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2%까지 떨어질 것 같다. 네. 지금 2분기 숫자가 아직 이제 안 나왔는데, 만약에 1분기, 2분기 이제 6월까지 해서 실적이 나오면 마이너스 42%까지 떨어질 거다.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또 얼마나 이게 이렇게 번지고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근데 요즘 보면 뭐 저번 주는 거의 한 4만 명대. 근데 미국 전체로 그 저번 주는 한 5만 명대. 근데 이번 주에서는 6만 명대가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진짜 이 지금 경제 이런 그 활동들이 미국도 지금 다시 락다운을 하고 또 이제 경제를 다시 지금 다 지금 세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2분기 경제 성장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보다 우리 예상했던 보다 더 악화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2023년까지는 나이키형 예상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회복하는데 여러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되는. 예. 그래서 만약에 록다운이 다시 재개되면은 더블 딥에도 빠질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제 모든 그런 산업이 다 멈춰서는 거니까 결국에는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IMF에서 보면은 약 12조 5천억 달러가 이 지금 경제 어떤 그 W에 빠지면은 이게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어떤 경제 현황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리 이런 경제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는, 뭐 경제 성장률부터 해가지고 산업 전반에 또 특히 교육 같은 이런 모든 어떤 교육 이런 경제 활동, 경제 수치들이 또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세계 경제가 다시 또 W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또 이제 살펴볼 우리의 경제도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잘 좀 완화가 되고 또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또 치료제나 또 우리 예방하는 그런 치료제나 예방하는 그런 의약품들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이제 종식되든지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세계 경제도 앞으로 좀 살아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옛날 같은 그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잘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해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앞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랑 똑같이 코로나19하고 이제 어떤 코로나19의 영향하고 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도 물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현황도 코로나19하고의 어떤 영향관계를 기초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GDP 현황과 전망을 좀 보면 우리나라 그 GDP 그 현황을 이제 IMF에서 이제 그 전망한 우리나라 GDP 전망치를 좀 보면은 지금 그 6월에 전망치한 걸 보면은 세계는 마이너스 4.9였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1%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IMF의 올해 우리나라 GDP 전망치 보면 마이너스 1.2%인데 이게 이제 6월 22일 날 이제 그 IMF가 발표한 전망한 그 이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 GDP 감소폭이 앞에서 보면은 4.9%였죠. 세계는 4.9%. 또 선진국 감소폭 뭐 8. 미국 같은 거 마이너스 8.0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봤지만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WHO에서도 칭찬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어떤 대처하고 이거를 또 감염자라든지 확진자를 이제 처리하고 이런 어떤 그런 수준,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IMF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빨리 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극복하고 그래서 경제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1%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요즘 보면 앞에서 봤지만 코로나19가 계속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이제 한국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다시 마이너스 2.3%까지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 그 하락폭 감소폭이 그래도 이제 세계 어떤 평균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낮은 그런 좀 전망치를 IMF가 우리한테 이제 보여줬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 하락이 좀 낮게 본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2021년 GDP 성장률은 약 3.0, 우리가 플러스 3.0%까지도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전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타 경제기관,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기타 경제기관들의 GDP 전망치를 안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약 마이너스 0.1% 정도는 될 거다.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0.2% 정도 될 거다. 이걸 보면은 우리 정부나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IMF의 GDP 전망치보다도 굉장히 높게 지금 잡은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그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이제 관건인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잘 우리 통제 안에 들어오고 또 이제 그 예방이나 또 치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빨리 우리가 IMF를 극복하냐,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산업연구원은 지금 지금 0.1% 정도 낮췄죠. 그렇지만 그래도 IMF보다는 높은 수치죠.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제 7월 12일 날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2.3%까지 좀 낮춘 이런 걸 볼 수 있죠. 또 OECD 경제협력개발기 OECD도 마이너스 이제 1.2%까지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IMF의 어떤 전망치, GDP 전망치보다는 그래도 다 높게 좀 전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그 0점, 그게 전망치는 마이너스 2.3에서 0.1%, 낮게는 마이너스 2.3, 그리고 높게는 한 0.1% 정도 달성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코로나19 상태를 좀 보고 하반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좀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데, 지금까지 선진국 한 30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높고 또 신흥 개도국보다도 높은, 그래서 굉장히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다. 우리 경제 지금 그 경제 성장률 GDP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상수지 현황을 좀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이제 대중, 대미 어떤 수출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감소한 걸 볼 수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특히 통상 이런 마찰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경제 어떤 수지 현황을 보면은 4월 달에는 마이너스 33.3달러인데 마이너스였었는데 5월 와서는 이게 이제 흑자로, 그래서 22억 9천만 달러, 33억 3천만 달러에서 플러스 22억 9천만 달러로 지금 흑자 전환이 됐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에서 봤지만 이제 대미 그다음에 대중 수출들은 다 감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28.2%나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10년 3개월 만에 이제 최소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 이유가 이제 이렇게 좀 플러스가 된 이유, 22억 9천만 달러로 흑자가 된 거는 각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런 락다운이 좀 풀린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제를 다 이제 조금 재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락다운을 풀고 그런 결과로 이제 22억 9천만 달러로 우리가 좀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출은 349억 달러, 그렇지만 23.6%나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상품은 344억 6천만 달러지만 21.0%. 그러니까 무역구매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감소를 했죠.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경상수지는 흑자를 좀 달성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올 하반기하고 내년 이제 경상수지 전망을 이제 산업연구에서 전망을 보면은 하반기 수출은 약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수입은 6.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썩 좋지 않은, 그래서 정말 올 하반기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산업활동을 보면, 산업활동은 주로 이제 세 가지를 보죠. 산업, 생산, 소비, 그 다음에 투자, 추이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6월 30일 날 발표한 이런 5월 산업활동 동향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소비는 먼저 소비는 지금 그 5.3에서 4.6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산업 생산도 이렇게 마이너스,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 평균 가동률 전월보다 약 4.6% 하락. 그래서 63.6%로 1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설비 투자는 이제 5.9%로 하락. 그래서 올 이제 1월 이후 가장 이게 팬데믹 전보다 가장 지금 최대폭으로 이제 줄어든 그런 이제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 그런 어떤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이렇게 이제 변동치가 있는데, 동행지수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과거를 보는 거고, 선행지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돌아갈 건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동행지수는 이제 96.5%로 전월보다 0.8% 하락한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21년 만에 최저치. 선행지수 앞으로의 이제 산업활동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98.9%인데 지난해 8월 이후로 9개월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도 이런 어떤 산업활동,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 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반도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거둔, 제가 뭐 몇 퍼센트 오른 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 근데 자동차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지만 음식, 숙박, 음식, 도소매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재난 기부금 주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소비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제조 평균 가동률, 설비 투자, 그 다음에 산업 어떤 동행지수, 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죠. 베이스 레이트. 기준금리 변동도 보면은 우리가 산업 이런 경제가 안 좋고 산업활동이 안 좋다 보니까 산업은행, 한국은행에서 이런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대폭 내렸죠. 그래서 20년 5월 28일 날 이제 내렸는데, 뭐 기준금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 기준금리 하향 조정을 우리가 5월 28일 날 했죠. 그래서 0.75에서 0.5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2008년 이게 8월입니다. 2008년 8월 처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고시한 이후로 가장 낮은 지금 가장 낮았을 때가 2.0에서 또 여기 오면은 한 1.25 정도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여기 오면은 0.5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2008년 8월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고시한 이래 가장 이제 낮은 그런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지금 그 16일 날 또 이거 7월 16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기준금리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16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 하반기 기준금리를 다시 발표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 워낙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런 이제 어떤 시중 여론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기타 자산 어떤 거품 이런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또 더 내리게 되면 또 외국 투자 자금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민이 많죠. 경제는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준금리를 좀 내려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자산 어떤 특히 부동산 가격 또 상승,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서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제대로 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더더욱 이제 시중에 어떤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더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하반기에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10인의 하반기 기준금리 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신문에 크게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10인 모두 다 동결할 거다, 내리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더 낮추면 이런 부동산 등 자산 어떤 거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자금 이탈, 투자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 이런 염려 때문에 아마 동결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BSI, 그 다음에 ESI. 이 BSI나 ESI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든지 경제 심리 지수.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심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이런 데 실적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6월 BSI 또 ESI의 이런 이제 어떤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떨어졌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행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산업 업황 BSI는 56으로 약간 이렇게 오르는, 그래서 지금 2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우리가 극복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감각이 있다고 그럴까요? 조금 이제 코로나가 어떤 놈인지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면서 좀 불안감이 이제 좀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활동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경제를 조금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현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 산업 업황 BSI는 지금 2개월 연속 상승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이 BSI는 기업가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거. 그래서 100을 넘으면 긍정적, 작으면 부정적인데, 하여튼 100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두 달 동안 좀 올라간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조업, 이걸 조금 더 깊이 나눠서 제조업 어떤 업황 BSI고 비제조업 업황 BSI로 나눠서 보면, 제조업 이제 BSI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2% 오른 50일로 이제 역시 좀 이제 상승하는, 4개월 감소하다가 상승하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또 비제조업도 역시 60으로, 물론 100보다는 다 낮지만 그래도 4포인트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SI는 이게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제조업 비제조업이 다 올라가니까 전산업도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래서 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또 ESI는 뭐냐면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 동향 지수 CSI를 합쳐서 만든 종합 이제 실사 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100을 넘으면 민간의 경제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런 경제 심리가 낙관적인 걸 나타내는 거고, 100 미만이면은 반대를 나타내는데, ES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56.4, ESI는 이제 56.4인데 전월 대비 약 5.2% 떨어진 그런 수준. 그래서 대개 지금 ESI도 전월 대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ESI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BSI 이제 전체, 그 다음에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나눠서 보는 건데, 하여튼 ESI는 전월 대비 좀 떨어지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경제 심리는 조금 더 위축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6월 30일 자료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날짜가 지나면 업데이트해서 좀 이 사이트에 가서, 한국은행 가서 찾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는 좀 상승하고 있지만 6월 30일 현재로 ESI, 즉 경제 심리 지수는 아직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죠. CCSI라고 하는 소비자 이제 심리 지수인데, 이거는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이제 조사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팬데믹 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도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제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100을 밑도는, 지금 이게 100이, 지금 이게 기준이, 이게 100이잖아요. 100을 아직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81.8로 한 달 전보다, 6월 26일 날 이제 그 소비자 동향 지수 발표한 걸 보면은 6월 26일 현재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81.8로 4.1% 상승은 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아마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했죠. 이게 뭐 국가에서 줬지만 또 각 지자체들도 준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사용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많이 살아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 또 생활 형편 전망 지수, 그 다음에 가계 수입 전망 지수, 소비 전망 지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84,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87로 이것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그래도 좀 그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조금 소비를 진작시키다 보니까 좀 활성화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계 수입 전망 지수와 소비지 전망 지수도 각각 1포인트, 그 다음에 2포인트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산업이 조금 살아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12.0, 112를 기록. 그래서 한 달 전보다도 16포인트가 상승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주택 어떤 그런 가격 전망 지수만,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수들만 활성화되는, 그거는 그만큼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그만큼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거죠. 불안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나라에서 하는, 정부가 하는 그런 정책도 그만큼 좀 신뢰를 잃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기회만 되면 좀 그 아파트를,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아파트죠,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 심리, 이게 작동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도 112를 기록해서 이렇게 16포인트나 포인트나 지금 상승하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710 대책이 나오기 전에 6월 26일이니까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710 어떤 부동산 정책, 특히 그는 이제 조세에 관련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세금에 대한 강력한 이제 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장이 또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계속 상승할 그런 전망으로 보는 거죠. 특히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 이런 또 비규제 지역, 이런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 이제 하반기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좀 산업연구원의 6월 발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예상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히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이걸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데이터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시점하고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경제지표 전망을 보면은 실질 GDP 같은 경우도 이제 0.1로 정도 본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민간 소비, 그다음에 설비 투자, 특히 이제 또 건설 투자, 통관, 수출, 그다음에 수입. 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지금 마이너스예요. 잘 보십시오. 네. 그런데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실질 GDP죠 기준으로 해서 0.1% 정도 플러스 성장할 거다. 플러스 0.1% 정도 실질 GDP 성장률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과연 여기 보면은 거의 이 실질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이런 지표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여기 보면 민간 소비, 그 다음에 건설 투자, 뭐 통관, 수출, 또 수입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거의 마이너스인데 과연 실질 GDP가 플러스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산업연구원에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면 지금 한 0.1% 정도 플러스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0.7% 정도 하락을 하지만 하반기에는 0.8% 정도 성장할 거다. 마이너스 0.7. 이게 상반기고 하반기는 이제 플러스 0.8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0.1%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당연히 코로나19가 좀 진정된다. 더 이상 이렇게 뭐 팬데믹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안 갈 경우를 이제 가정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반기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또 2차 확산에 따른 럭다운이 없는 그런 어떤 경우를 가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투자, 무역 다 줄었는데 과연 0.1% 성장이 가능할 거냐? 민간 소비는 1.9 나오죠. 건설 투자 0.8, 1.9, 0.8. 통관, 수출 마이너스 9.1. 그 다음에 수입 통관 마이너스 6.4. 이렇게 다 마이너스인데 과연 플러스가 될까? 이 경제 실질 GDP는 다 이런 이 지표들로 구성해서 이게 실질 GDP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정말 GDP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주요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결국은 좀 이렇게 될까, 플러스가 될까, 이런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수출이 좀 증가되고 또 내수도 3차 추경 등에 의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면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만치 않을 거다. 그거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 되냐, 이게 이제 그냥 관건이고,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지금 코로나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어떤 변수들,
그리고 그 변수를 보면은 이제 글로벌 어떤 경제 변수도 있고 또 우리 국내의 경제 변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볼 부동산 자체의 어떤 그런 변수도 있어요. 우리 부동산 자체의 어떤 변수들이 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체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어떤 경제 변수, 또 우리나라 경제 변수, 또 글로벌 경제 변수하고 우리나라 어떤 경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영향 변수, 그게 코로나19죠.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고, 다음 주는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상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어떤 공급 측면, 특히 뭐 어떤 부동산 건설 이런 공급 측면, 또 수요 측면, 또 기타 이제 어떤 심리적인 측면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한번 상반기에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떤 현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경제가 어떻게 좀 흘러갈 건지 단순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